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음식에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칼럼니스트로서 이런 음식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연의 주제는 한중일의 술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후와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이런 공통점은 세 나라의 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역사를 통해 한중일 식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중일 술 삼국지 일부 낭만의 시대 문화가 된 술입니다. 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그대로 흘러가면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현재 이야기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시점, 그러니까 15세기부터 한중일 술을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왜 15세기부터냐? 우선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은 14세기 말에 건국돼 약 520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중국은 한족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명나라가 약 270년간 유지됐는데요. 이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고 약 290년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무로마치 막부 중기 이후 봉건 영주들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내전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전국시대의 혼란이 수습되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265년 동안 유지되면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비교적 빠르게 수습하고 이후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결국 시절이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 중세의 낭만의 시대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낭만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주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왼쪽은 중국 명나라 시절의 주연의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일본 에도 시대의 서민적인 술집의 풍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의 주막집 풍경입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정도까지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주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술을 즐기는 이런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술을 빚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겠죠. 자, 제가 15세기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의 원형이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발효주에는 청주가 있고 증류주에는 소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청주는 유교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술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청주를 빚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을 당시에 전파되었던 증류주 기술, 이 기술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급기야 조선 증기 이후에는 청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겨난 술은 바로 황주라는 술입니다. 중국어로는 황지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곡물로 빚는 발효주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시기에 등장한 증류주, 이 증류주를 중국에서는 한자로는 백주라고 쓰고 중국말로는 바이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술도 청나라 중엽이 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 전체에 바이주의 열풍이 불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청주,
한자는 우리가 말하는 청주와 똑같지만 일본 말로는 사케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이 사케의 양조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에는 이미 교토 시내에 술집만 수백여 곳이 있을 정도로 양조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사찰에서 승려들이 사케를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정도가 되면 오늘날 사케의 양조법과 동일한 양조법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케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주를 쇼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본의 쇼츠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동남아에서 오늘날 오키나와인 류큐국으로 증류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류법은 17세기가 되면서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큐슈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소주는 큐슈를 대표하는 술이 되게 되죠. 이처럼 15세기 이후부터 확립된 발효주와 증류주가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술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립된 시기가 바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중일의 술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소주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소자는 다 같이 불사를 소자를 쓰는데 주자가 한국에서 쓰는 주자와 일본에서 쓰는 주자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은 술주자를 쓰고 일본은 진한 술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희석식 소주라고 할 때 그 소주의 주자가 바로 술주자가 아니고 진한 술주자를 쓰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후 한중일 술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곡물로 술을 만들고 누룩으로 술을 완성시키고 흙에서 빚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로 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누룩, 흙, 이 세 가지는 한중일 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대부분 만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에서는 유독 술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술을 빚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래 재료가 사용되었던 재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술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곡물도 들어가고 누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액체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는 술을 원래 빚었을 때 쓰는 원재료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창조하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조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술은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쌀과 누룩과 물로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중일의 술은 가장 큰 공통점은 먼저 곡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즐기는 발효주, 증류주는 모두 곡물로 빚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쌀, 보리, 조, 수수, 콩, 이런 곡물로 빚어지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주식이 쌀 혹은 쌀 이외의 곡물들입니다. 이 곡물들로 쌀을 중심으로 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 주위에 몇 가지 반찬이나 국과 찌개를 놓는 것이 공통된 어떤 식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 곡물인데 이 주식인 곡물을 가지고 술을 빚었으니 한중일은 식문화뿐만 아니라 술 문화도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중일 술의 출발은 곡물이지만 이 곡물이 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술의 구조를 잡아주는 것은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이 도대체 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발효라는 것은 이 효모, 미생물이죠. 발효를 하는 균들인데 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들을 드시면 가끔 이 탄산가스가 있는 술들이 있죠. 그건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당이 곧 곡물인데 곡물은 여러분 달지 않죠. 과일은
달게 느껴지는데 곡물은 전혀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지 않은 곡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청주, 우리의 청주를 믿는 쌀을 한번 볼까요? 쌀은 발화를 시켜도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당화 효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당화 효소를 별도로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 효소를 첨가해 주는 게 바로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당으로 바뀐 전분을 바로 발효까지 시켜주는 효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쪄서 혹은 밥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적절한 누룩을 섞어주면 바로 전분이 당화가 되고 그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효를 병행복발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일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술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을 사용한다는 점. 누룩은 왜 쓴다? 바로 병행복발효를 위해서,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중일의 누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제 누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금정산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성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입니다. 굉장히 오랜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누룩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의 어떤 과일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은 제주도에서 오메기 술이나 혹은 고소리 술을 만들 때 쓰는 누룩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직접 빚어서 사용하던 누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누룩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약간 누룩 위에 노르스름한 색깔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누룩은 그냥 겉이 뽀얗게 하얀 색깔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을 띠는 분말들, 그리고 하얀 색깔을 띠는 분말들이 전부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들입니다. 누룩을 빚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술을 발효를 시키는 데 필요한 미생물들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잡균들도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왼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이렇게 탁 쪼개서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검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성질을 가진 미생물들이 여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잡균들은 최소화시키고 발효에 필요한 균들만 활용하는, 그래야 술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룬다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 녹은 일종의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 누룩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단 3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술을 빚는 양조장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양조장 중에서 단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누룩은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것으로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누룩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누룩은 우리 메주처럼 이렇게 진짜 큰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곡을 만드는 재료는 쌀이나 밀이나 완두콩 이런 것들로 가서 분쇄를 해서 쪄서 거기에 이제 곰팡이를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누룩 자체의 덩어리도 클 뿐만 아니라 누룩의 입자들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대부분의 유명한 술들은 이 대곡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곡은 중국 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누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같은 누룩인데 오른쪽은 완전히 이렇게 분말처럼 되어 있죠. 이것은 부곡이라고 부르는 누룩입니다. 왜 부곡이냐?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바로 밀기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밀의 껍질로 만드는 누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처럼 보이죠. 이 누룩은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고 1955년에 중국의
연태 지방에서 개발된 누룩입니다. 이 연태를 중국말로 하면 옌타이죠.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아는 중국의 고량주 가운데 연태 고량주가 있죠. 바로 이 연태 고량주가 이 부곡 밀껍질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입니다. 굉장히 술은 빨리 빚어집니다. 그리고 술을 빚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누룩은 대곡과 부곡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누룩을 한번 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바닥은 하얗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가루를 뿌리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일본의 누룩입니다. 어떤 누룩이냐? 일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가 더 많고 기온도 좀 높죠.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잡균이 많이 번식해요. 양조에 필요한 균 말고도 다른 균들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이 균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 덩어리로 된 이런 누룩을 만들면 잡균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아예 술의 양조에 필요한 그 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그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듭니다. 밑에 보이는 하얀 것은 쪄낸 쌀입니다. 쌀을 쪄서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톡톡톡톡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루가 쌀에 들러붙게 됩니다. 쌀에 들러붙으면 이 가루가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쌀 주변이 하얗게 누룩 곰팡이들로 이렇게 하얗게 쌀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한자로는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곡물 립자를 써가지고 입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입국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가루로 누룩을 종균을 흩어서 누룩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흑침 누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입국 혹은 흑침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같은 누룩을 사용하지만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토양,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땅이 좋아야 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땅이 좋아야 많은 곡물들을 소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런 논농사와 밭농사에 적합한 농지를 아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로 이제 술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빗물이 내리면 땅이 그 필터 역할, 정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진 곳은 마찬가지로 풍부한 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발효주를 만들 때는 물이 무려 80%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물도 중요하고 누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맑아야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 풍부하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이런 곡물들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지도상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보시면요.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의 특징은 사계절이 있고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여름과 봄이 되면 기온이 높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매우 추운 그렇지만 아주 춥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적절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중일이 곡물 농사를 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풍부한 물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술을 빚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수량도 이 술을 빚는 데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국과 중국 대륙 대부분과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량이 이제 평균적인 수량인데 일본을 보시면요. 하늘색보다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지역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이 지역들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지역들이 바로 술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의 서쪽 해안 지역, 우리로 치면 동해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특히 강수량이 많은데 이 지역들은 왜 강수량이 많으냐면 여름에 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겨울에 눈이 많아서입니다. 봉건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술은 대부분 겨울에 빚었습니다. 왜?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뜨거워집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그대로 방치하면 술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물론 냉각 장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물을 끼얹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울에 술을 빚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술을 빚는 이 양조통에다가 눈을 갖다가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서부 해안 지방 그러니까 뭐 아키타, 니가타, 야마가타 이런 지역들이 술로 유명한 것은 바로 겨울에 양조를 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 술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술병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유리병을 생각하시죠. 이 유리병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은 됐지만 술을 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했어요. 애지중지해야지 이거 잘못 따르면 금방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놓고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술을 담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술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와인병과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와인을 담고 유통하는 데까지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나무통에다가 술을 담고 운반했던 거죠. 그런데 한중일은 어땠냐면요, 무려 8세기, 9세기부터 흙으로 그릇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세기, 11세기로 들어오면요, 이것이 흙으로 빚은 술병과 술잔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유럽보다 500년 이상 빨랐던 거죠. 빨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도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국밥 드실 때 뚝배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겁고 둔탁하고 잘 깨지죠. 근데 자기는 말 그대로 도자기는 얇고 가볍고 색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깨지지 않죠.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굽는 온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무려 1200도에서 1400도 정도까지 불을 올려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연료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장작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얻은 장작밖에 없는데 이 장작을 불을 떼 가지고 이 온도로 높인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못지않게 아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을 빚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은 이미 10세기부터 했고 뒤늦게 받아들인 일본도 16세기부터 이런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기 때문에 흙은 한중일의 술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중일을 대표하는 발효주인 황주, 사케, 청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황주 역시 우리 청주처럼 곡물, 누룩, 물 이 세 가지로 빚습니다. 이 황주는 쌀을 쓰기도 하고 조를 쓰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곡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주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장기 숙성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숙성을 시키는 동안에 맑았던 술이 황색으로, 호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될 때는 호박색을 갖기 때문에 황주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황주는 맑고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6가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신선한 맛, 떫은 맛까지 이 6가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이 황주는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말들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황주의 소비량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맥주와 그리고 백주와 그리고 와인을 즐겨 먹고 중국 전체 술 소비량에서 이 황주는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이 황주는 예전에 청나라 시대에는
북주와 남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의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북주라고 했고 양쯔강의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남주라고 합니다. 북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베이징이죠. 그리고 남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상하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청나라 때는 이 술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주의 술들은 북주로 올라가더라도 북주의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변질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주의 술들은 서늘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가 덥고 습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술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황주는 남주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황주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소홍주라고 하는데, 이 소홍이라는 것은 중국의 저장성에 있는 지역 명칭입니다. 소홍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전부 소홍주라고 하는데, 이 소홍을 중국말로 하면 샤오싱이 됩니다. 샤오싱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샤오싱주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아는 황주는 바로 이 소홍주, 샤오싱주가 중국 황주를 대표하게 된 것은 바로 기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발효주인 사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케는 이미 18세기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8세기에 만들어진 양조법이 지금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조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8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도지라는 이 직업입니다. 이 도지가 뭐냐면 이 술을 만드는 전체를 총괄하는 일종의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술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매년 누가 어느 양조장의 도지가 됐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문처럼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마치 프로야구의 포스터 시즌에 어떤 선수가 어느 구단으로 스카웃 됐다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도지가, 유명한 도지가 어느 양조장으로 갔다 하더라는 게 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술을 빚는 것을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쌀로 빚는 궁극의 술 사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어떻게 기준으로 잡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해라 한 1년이라고 보죠. 근데 일본에서 주조년도라고 표현하는 한 해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빚는 것이 7월 1일부터 양조장을 청소하고 술통을 씻고 그러다 보면 가을에 되면 쌀을 수확하고 이러면서 이제 술 빚는 일들이 철저하게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최고의 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뭐냐면 일본 말로 스기타마라고 하는데, 스기는 삼나무입니다. 그리고 타마는 구슬인데 삼나무 잎으로 만든 구슬을 이 스기타마라고 하는데, 일본 양조장에서는 이 스기타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을에 수확한 쌀로 첫 술을 빚으면 이 스기타마를 양조장 입구에 처마 밑에 딱 걸어둡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기타마가 딱 걸렸다 그러면 양조가 시작되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년 중에 양조장이 가장 바쁜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르던 삼나무 잎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지겠죠. 이 푸르던 이 스기타마가 빛이 바래지면 비로소 시중에 출시되는 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인보드였던 셈이죠. 그리고 일본 사케가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쌀을 가지고 술을 빚다 보니까 쌀의 끝을 한번 보자라는 이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쌀을 농사 지을 때 무슨 용도로 쌀을 농사 짓죠? 바로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독특한 쌀을 품종을 개량하고 재배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바로 사케를 빚기 위한 전용 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일본 한자로는
주조호정미라고 하는데 이 주조호정미를 일본은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케를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쌀로 빚었느냐를 아주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양조 전용 쌀을 재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쌀을 그냥 술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깎아요. 쌀을 자꾸 깎습니다. 왜 깎느냐 하면 쌀에는 대부분은 이제 전분, 탄수화물인데 그 외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술을 빚을 때는 전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필요 없고 그것들은 있어봐야 술을 만드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잔미만 늘어나게 합니다. 보통 술을 빚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쌀 아래 바깥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깎아내죠. 그럼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술을 빚는데 꼭 필요한 전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꾸 깎습니다. 그래서 일본 술에서는 쌀을 얼마나 깎았느냐가 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에도 시대 때까지는 20세기 접어드는 그 순간까지는 무려 50%까지 깎았습니다. 쌀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죠. 절반을 날린 술들은 일본에서 이제 제일 상급의 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얼마까지 깎는 술이 나왔냐면 무려 70% 이상 깎아냅니다. 그러면 쌀알 한 톨에서 70% 깎아내고 중앙에 남아있는 20-30%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만큼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끝을 보는 이런 기질이 이 사케에는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술만 일본주, 니온슈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JSS라는 마크를 붙여주고 각 지역마다 지리적 표시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술들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에 한해서만 이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마크를 붙여주는, 이러면서 이제 일본 술의 전국적인 어떤 술의 수준을 평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주는 어떻게 발달되어 왔을까요? 한국 청주는 이 유교적 이념을 술로 승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사대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봉제사,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접빈객,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제사를 지낼 때도 손님을 맞을 때도 제일 필요한 것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항상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조상에게 제사를 모실 때 쓰는 술은 청향이라고 해서 가볍고 맑아서 하늘에 계신 조상들께도 닿는 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맑은 청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바로 청주를 많이 빚었고, 이 청주는 바로 우리 술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갓집이나 사대부집들 보면 1년에 제사만 한 10번씩 지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수시로 찾아오죠. 요즘이야 뭐 저기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마트나 가까운 마트에 가 술을 구입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어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술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그 특산물들,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식재료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집집마다 자기 스타일의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술을 빚었다, 집집마다 술 맛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를 가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정말 이 가양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고, 우리나라의 문헌들, 이를테면 뭐 음식 디미방, 그 다음에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그리고 뭐 수은잡방, 이런 우리 조선시대의 고서적들에 등장하는 술의 종류만 하더라도 무려 4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술의 종류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빚는 방법들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다양한 술을 가졌고, 이처럼 다양한 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양주 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술을 말씀드린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뭐가 탁주고 뭐가 막걸리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막걸리 한 통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했을 때 처음에 이 막걸리를 막 섞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탁하죠. 우리 청주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처음에는 탁합니다. 그래서 이걸 탁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막 흔들었던 막걸리 통을 그대로 놔두면 찌꺼기 부분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투명한 맑은 술이 뜨죠. 그래서 이 투명한 맑은 술을 청주라고 합니다.
혹은 약주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가라앉는 이 찌꺼기 부분을 다시 모아가지고 보자기로 짜거나 혹은 용수로 술을 다시 거르거나 아니면 알코올을 더 첨가해서 한번 끓여내면 이거는 금방 걸러냈다 혹은 막 걸렀다. 그래서 이 찌꺼기 부분으로 만든 술을 막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 한 통을 딱 놓고 보면 전체는 탁주, 그 다음에 위에 뜨는 맑은 부분은 청주, 그리고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막걸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효주 다음에는 이제 증류주가 한중일을 뒤덮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에는 바이주, 우리는 소주, 일본은 쇼추가 이제 15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증류 기술은 고대로부터 있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증류기가 발명된 것은 아라비아에서 아랍인들이 발명해낸 겁니다. 이 증류기가 발명된 이유는 이슬람 교도들은 술을 안 마시죠. 술을 빚기 위해서 이 증류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향을, 액기스를 얻기 위해서 이런 증류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증류기가 십자군 원정 때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를 침공하고 나서 이 증류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증류 기술을 유럽으로 갖고 가죠. 그리고 이 증류 기술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위스키, 꼬냑, 브랜디, 보드카, 이런 술들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이후에 몽골 제국이 이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 원나라가 유럽까지 가면서 특히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 바로 아랍인들이 발명했던 증류기를 가지고 만든 보드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드카는 정말 원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던 게 뭐냐면, 원나라 사람, 몽골족들도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술이었냐면 양젓이나 말젓을 짜서 이 젓을 발효시켜서 만든 마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었는데 우유는 발효를 시켜봐야 1, 2도 정도밖에 도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아주 낮은 술이었고, 도수가 낮다 보니까 술이 자주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장기 보관을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원나라 사람들이 이 증류기를 보니까 시쳇말로 정말 신받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원나라 사람들이 이제 증류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 원나라의 증류 기술은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우리 한반도까지 전파가 되게 되죠.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요, 바로 고려 시대 때 13세기 초가 되면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죠. 그리고 고려가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원나라한테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이 이 고려를 직접 다스린다고 이 원의 지방행정기구를 고려에 두기 시작합니다. 쌍성 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세 지역은 이 원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퍼지면서 우리가 소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주는 바로 이 원간섭기에 한반도에 전래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발효주를 끓여서 증류주로 만드는 이 도구를 우리는 소주꼬리라고 하죠. 소주꼬리 혹은 고조리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고소리라고 합니다. 증류주를 만드는 도구도 고소리고, 이렇게 고소리에서 받아낸 제주식 증류주도 고소리주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현무암, 검은 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리도 검은 흙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검은 빛이 나는데, 이게 바로 13세기 탐라 총관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실제로 제주식 소주를 증류하는 데 사용되는 고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가진 유물이다,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소주가 원나라의 간섭기에 고려에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선시대는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는 청주를 더 좋아하고 탁주를 더 좋아하고 막걸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 조선 우리 선조들이 이 증류주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증류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술들은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류주인데, 이 증류주들이 지금도 우리 전통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술들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가목로, 중력고, 이강주, 이 세 가지 술은 바로 육당 최남선이 1946년에 조선 상식 문답에서 조선의 3대 명주로 꼽았던 술입니다.
지금도 이 세 개는 조선 3대 명주라고 마케팅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술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안동소주, 그리고 제주도의 고소리술, 이런 술들은 고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전통 소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삼해소주는 서울 마포에서 만들어지던 소주인데, 삼해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 바로 삼해소주입니다. 근데 이 삼해소주가 조선 후기가 되면 서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술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조선 후기에는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삼해소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소주들은 바로 소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우리 선조들이 남긴 전통주고, 이 소주들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 전통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국의 백주는 장예모 감독의 1989년작 붉은 수수바, 이 영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백주를 빚는 집안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근데 왜 붉은 수수밭이냐? 백주를 빚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수수, 이 수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수는 수확을 할 때가 되면 수수 알알이, 나달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밭을 가을에 가서 보면 굉장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붉은 수수밭이고, 바로 이 수수로 중국의 백주를 빚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술이 여러분, 이 백주가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 고태 발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고체 상태에서 발효를 하고, 이 고체 상태로 발효된 것을 증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술이라는 기본적으로 쌀과 누룩을 버무려서 물을 부어줘야 발효가 되는 건데, 이 좋은 중국 백주들은 물을 처음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그럼 어떠냐면,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국교라고 적혀 있는데, 교가 무슨 말이냐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교자인데, 국교라고 된 것은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술 만드는 구덩이라는 겁니다. 무려 1573년부터 지금까지도 술을 빚는 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중국의 국가 주요 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림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덩이가 있죠. 여기에다가 술을 빚는 곡물과 누룩과 이런 것들을 이 구덩이에 채웁니다.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채워서 황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반질반질한 황토 흙이 보이는 텐데, 이렇게 황토로 완전히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를 시켜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술이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왼쪽 사진처럼 이 술을 만드는 재료들로 이렇게 구덩이를 메우고 높이 쌓아서 그 다음에 황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 우리로 치면 두엄 같은 그런 건데, 이걸 다시 퍼가지고 증류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올라가면서 이 발효된 곡물이 가지고 있는 향과 알코올을 뿜어서 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증류주가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이게 중국의 고태 발효법인데, 이것은 오로지 중국에만 있는 증류 방식입니다. 발효 방식인데, 이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면 원두를 갈아가지고 드립을 하시죠. 어떻게 드립합니까? 원두를 간 상태에서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밑에는 커피가 나오죠.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을 그대로 가지고 물이 내려옵니다. 바로 중국의 고태 발효법은 우리가 원두 커피를 내리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진을 여기 담아 놓은 건 뭐냐면, 이 국교를 빚는 이 구덩이는 중국의 국가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450년 된 구덩이에서 발효시킨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술은 중국의 국가적인 보물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술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됐을 때는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여서 제가 이걸 마실 수 있는 영광이 있었고, 뒤에 그 술을 양조하는 직원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술은 정말 이렇게 맑고 투명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발효시킨 것을 증류시켰는데, 정말 맑고 향기로운 술이 나오고, 그리고 도수가 높죠. 보통 우리가 유럽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45도 정도로 판매를 하는데, 중국 술들은 52도에서 54도 정도 아주 고도주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굉장히 진하고 그다음에 맛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소주는 16세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오늘날의
오키나와 예전에 류큐국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증류법이 소주를 만드는 법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류큐에서 오키나와에서는 이렇게 증류시킨 술을 아와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16세기가 되면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로 전파가 됩니다. 18세기가 되면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한 큐슈 지방을 대표하는 술이 소주가 됩니다. 그래서 큐슈 지방은 소주를 빚고 나머지 일본 열도들은 사케를 빚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고시마의 이 아와모리는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쌀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길이가 짧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쌀들인데 이런 쌀들을 학명으로는 자포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쌀은 우리가 월남쌀, 안남미라고 하는 길이가 길고 홀쭉하죠. 그리고 찰기가 없습니다. 요것은 학명으로는 인디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오키나와에서는 바로 우리가 쌀로 먹는 이런 자포니카로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안남미로 인디카로 술을 빚습니다. 왜? 이게 바로 동남아에서 술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쌀을 가지고 아직도 술을 빚습니다. 대신에 오키나와의 아와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이시는 술 같은 경우에도 30년 숙성.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서 토굴이나 지하의 창고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장기 숙성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큐슈로 전해진 소주 제법은 가고시마에서 꽃을 피우는데 오늘날 일본의 가고시마는 소주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소주를 빚는 양조장도 많고 유명한 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시마에는 17세기가 되면 소주의 양조법뿐만 아니라 고구마가 전래됩니다. 고구마가 전래돼 가지고 이 고구마를 소주를 빚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쌀로 먼저 1차 발효를 하고 고구마를 쪄서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이것을 증류를 해서 소주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가고시마의 유명한 고구마 소주죠. 그리고 이 고구마 소주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보리 소주도 있고 그다음 메밀 소주도 있고 쌀 소주도 있고 다양한 소주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주들은 바로 이 고구마로 증류시킨 소주, 바로 가고시마의 고구마 소주가 대표적인 소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한중일은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평온한 시간을 보냈고 이 시간 동안에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한중일의 역사는 정말 엄청난 격동의 시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동의 근대를 맞이한 한중일이다 보니 술은 그 역사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근대사만큼이나 근대로 접어든 술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한국, 중국, 일본 식문화의 원형이다. 의식주 중에서 옷과 건축은 남지만 음식은 사라지는 것이 숙명입니다. 음식은 기록될 수 있어도 전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은 다릅니다. 좋은 술은 1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으며 술을 빚는 방식과 미생물은 수백 년 동안 건재합니다. 따라서 술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식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광일 교수의 박상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